자, 2부 심층 인터뷰. 소리가 소리가 잠깐 울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자주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죠. 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오기석 법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오기석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다길래 네. 화상인 줄 알았어요. 막 왔어요. 홍콩에서 막 왔습니다. 지금 막이라는 게 오늘 7시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7시에 네, 도착하셨어요? 7시 한 좀 넘어서 도착해서. 그럼 짐 찾고 바로 오신 거네, 진짜? 네, 바로 왔습니다. 방금 랜딩하고 바로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네. 와, 이렇습니다, 저희가. 불러주시면 바로 와야죠. 오시자마자 짐도 그냥 안 풀고 왔어요. 뒷목 딱 잡고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해서 자 모셨습니다. 그 이유가 네. 5월 세린메이 이번에 진짜 적용되냐 네.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5월만 되면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사들마다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린메이. 그러니까 네. 5월에 팔고 주식시장을 떠나라. 네. 보통 얘기는 5월에 팔고 10월까지는 투자하지 말고 11월부터 다시 들어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 수익률 패턴을 보면 맞기는 해요. 네. 평균으로 보면. 네. 평균으로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성과가 11월부터 4월까지보다는 성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이게 그 배경에 대해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그러면? 거죠. 그게 보면은 사실 보통 그 세린메이를 얘기할 때 1930, 40년대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요. 네네.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3, 40년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주식거래 시스템도 없었었고요. 보통 이제 그 주식을 내가 팔겠다라고 이제 그 브로커한테 보내놓으면 그게 체결되는 데까지 사실 빠르면 몇 주가 걸렸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청서에 작성하고 브로커한테 제출하면 브로커는 그거 정리해갖고 윗사람들 사인 받고 그 다음에 거래소 넘기면 거기서 또 체결 그 결제하는 거 사인하고 이 정리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그렇게 예전에는 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도 전산으로 다 주식이 거래됐던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네네.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사실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 여름 휴가 시즌에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여름 휴가 시즌에는 내가 주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유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다들 이제 휴가 가고 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세린메이라는 게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게 좀 나왔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한 20년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좀 나왔냐면 연초에 사실 정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네네. 한국도 그렇게 미국도 그렇고 정책 소개되는 게 어느 정도는 가격이 연초에 반영이 되고 나면 사실 연중에는 조금 슬로우다운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세린메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올해 5월이라고 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 5월은 그러면 그 어떤 분위기가 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우선은 여전히 시장에 나오는 헤드라인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고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 같은 경우 지금 터진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한 달 네. 반밖에 안. 3월 10일 날 이제 네. 부도가 났으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얘기도 네네. 나오고 있고 불안감은 분명히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데 그럼 작년 5월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네. 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작년 5월이 어땠죠? 벌써 1년 지나니까 거의 1년 지났죠. 가물가물하네요. 작년 5월 같은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었고요. 네. 얼마 안 됐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네. 급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유가가 뭐 100불을 찍내 만에 이러고 그게 있었거든요. 5월. 네. 작년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긍정적. 아니요, 좋아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그나마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행 위기도 불과 한 달 반 전에 있었고 물론 봉합되어 가고 있다고 치지만 아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은 5월에 별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세요? 최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주식시장 기준으로 패턴을 보면 그 1개월 수익률만 네네.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1개월 수익률이 이제
빠질 때는 1개월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네. 올라갈 때는 플러스 10%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보면 이게 사이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초에는 사실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20% 정도를 이렇게 치고 움직였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폭이 좀 줄어듭니다. 어. 폭이 한 플러스 8, 마이너스 6, 네. 마이너스 5, 플러스 5 뭐 이런 네. 식으로 진폭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에서 두려워했지만 네. 1개월 수익률 기준은 마이너스 6%가 끝이었거든요. 그 뒤에 지금 반등을 해서 지금 플러스 한 3%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잘한 이제 네. 진폭은 계속 이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작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 네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시장 공포 지수 같은 경우가 뭐 30, 네. 뭐 25까지 맞아요.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 16.7까지 내려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불안감은 거의 지금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경기 침체, 뭐 은행 관련한 것, 상업용 부동산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나머지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다 반영을 하고 이제 투자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럼 생각은 지금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상업용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도 시장에서 아예 올 수도 있겠지. 그 정도는 가격이 다 반영됐어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방금 상업용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나머지 위험 요소들, 그러니까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장에서 한두 번 정도 좀 충격을 주고 소화가 됐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 지금 되고 있고,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임팩트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2021년까지 2021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 10년을 보면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네, 그렇죠. 10년 내내 제로 금리였다가 2018년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제 막대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뭐 단기 대출 한 혹은 3에서 5년 정도 대출로 자금을 빌려놓고 부동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사실 미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체 투자라는 네. 이름으로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올 초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게 증권사에서 부동산 투자, PF 투자한 것들이 터진다, 네네. 만다라고 했던 것도 작년 말이네요. 그게 벌써. 네네. 네. 그것도 사실 이거와 연결된 부분이고요. 지금 그 제가 이 부분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그널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지금 IFC 이 건물 투자하고 있는 네네.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파크원이긴 한데. 파크원이군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파크원이긴 한데 IFC요? IFC 투자하고 있는 어디예요? 처음에 이제 그 ING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브룩필드라는 네네.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 지금 인수가 된 상태예요. 브룩필드. 네. 네, 브룩필드라는 데서 인수했었었는데 지금 브룩필드 같은 경우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전 세계 부동산으로 보면 정말 손꼽는 그런 네, 이제 운용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브룩필드에서 보유한 펀드 중에서 미국 LA 오피스 빌딩 두 곳에 약 한 7억 5천만 달러니까 한 9천억 원 네네. 정도 되는 1조 가까이 봐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 되는 그 펀드가 한번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부도가 났다고요? 부도가 미국에서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부도난 게 아니라 어. 투자하고 있는 펀드 하나가 사실 부도가 났어요. LA 쪽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펀드 하나가 맞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부동산보다는 채권으로 더 유명한 하우스긴 하지만 핌코. 네네. 핌코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핌코에서 이제 한 2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랑 뉴욕 쪽에 이제 투자하는 오피스 빌딩 네네. 펀드도 사실 지금 부도가 났어요. 지금 어. 하나 둘씩 사실 지금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브룩필드도 그렇고 이제 그 핌코도 그렇고 또 하나 유명한 펀드 중에 하나가 블랙스톤
블랙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블랙록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블랙락의 원천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은 네. 블랙스톤이 사실 여러 가지 펀드 중에 부동산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블랙스톤 같은 경우 최근에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고객이 상환을 요청했을 때 상환을 못 받아주겠다라고 상환 연기를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펀드의 고객이 환매 금지, 환매를 중단. 거절 중단했습니다. 환매 네. 거절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맞습니다. 블랙스톤에서. 네, 블랙스톤 같은 경우 벌써 지금 2번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한 번, 최근에 한 번. 거기는 워낙 큰 자산가들이 고객들일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스톤 하면 사실 글로벌 금융기관 안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운용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뭐 워낙 유명한 이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모두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받아주겠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 정도까지 발생했으면 사실 중소형 네. 투자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과는 다르게 비유동적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잘 몰라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자산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전문 투자 회사들 중에서 지금 악소리를 내고 있는 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실리콘밸리 쪽하고 은행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게 스타트업에 너무 많이 네. 사업을 확장을 했었었죠. 직접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도 사실 미국에서 보면 지방은행 중에 하나예요. 네네. 지방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저금리 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됐죠. 달달했던 거죠. 아, 그렇죠. 맛있었죠. 맛있었죠. 아,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 그 10년 동안. 네, 이제 그 상황이었다 보니 결국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었고 네. 나머지 일반적인 미국의 중앙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말고 나머지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 환매가 지금 굉장히 환매가 아니죠. 뱅크런이라고 해야겠죠. 네. 자금이 커다란 은행들, 시티나 JP모건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그 대차 대표가 좀 망가지는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직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은행들이 다 뭐 충당금이라든지 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이제 해결이 되면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넘어가는 거고 이걸 터져서 넘어가는 경우 모건 스탠리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면 네. 그 쿠션이 다 깨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터치하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정말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다. 네, 현재 그 충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지금 근데 거죠. 그 몇 개 파산됐던 사건하고 이제 환매 중단됐던 사건하고 이거랑 가격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아니면 부동산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도 네. 보통 매매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쵸. 3개월, 네.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오래 걸립니다. 실사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임차인에 대한 뭐 케이스 스터디도 다 해야 되고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환매가 심해져서 부도가 나고 이걸 이제 강제로 이제 네네. 법원 쪽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이 충격은 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 그렇게 가격이 매겨지고 나면 그게 사실 시장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사실 이게 뭐 눈에 띄게 충격이 심하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지금 전 몰랐어요. 이렇게 펀드 한두 개가 지금 파산되어 있다는 걸 국내 뉴스에선 전 못 봤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이 다시 생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업용 네. 부동산 저희도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채 한도는 어때요? 부채 한도는? 부채 한도는 시간이 좀 얼마나 더 있나요? 혹시? 한 10분 정도 더 10분 정도? 네, 네, 10분 정도 더 좋습니다. 하시죠. 네. 부채 한도는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의 여러 리서치 회사들 중에 독립 리서치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보통 증권사의 리서치 부서가 있고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리서치 페이퍼들을 많이 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아니라
독립된 리서치 회사들이 자기의 리서치를 운용사들한테 파는 네. 그런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데 중에 하나가 CFRA라는 회사가 있어요. CFRA. 네, 그 사실 시작은 S&P에서 S&P의 그 주식 리서치, 네. S&P 그 인덱스 있죠? 네네. 그 인덱스 회사의 주식 리서치 부서로 한 거의 100년 가까운 전통 가진 회사인데 최근에 CFRA라는 이름을 바꿔서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 중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하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아 실제로요? 네, 실제로 저희하고 파트너십이 지금 맺어가지고 네네. 우연히 이제 뭐 싱가포르 쪽에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위험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뭐 1초도 안 기다리시면 반로 얘기했던 게 부채 한도 이슈가 아 그래요? 올해 사실 가장 큰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2011년인가 12년도에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로 한번 하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죠. 똑같은 이슈로 네.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근데 그때보다 지금 사실 그 부채 한도가 실제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더 커 보인다라는 게 그분의 이제 논리이고 네.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지금 상원하고 하원이 지금 갈려 있잖아요. 미국 네네. 같은 경우가 갈려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그뭐 재선까지 들어가지 않고 초선이기 때문에 네네. 정책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어요. 지금 IRA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걸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그 정책을 결국 건다는 거는 그 세금을 사용해서 네. 지출을 늘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지출을 삭감해라. 네네. 삭감하면 그쵸. 내가 부채 한도 늘려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존 메카시 하원 의원 의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계속 그렇게 발목 잡고 있죠. 발목 지금. 잡고 네. 있어요. 발목 잡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은 급해지고 있어요. 시간은 급해지고 있는 게 원래는 7, 8월 정도 되면은 부채 한도 사실 이미 지금 네, 부채 한도는 썼죠. 다 썼어요. 다 다 썼고. 넘어가고 지금 이제 자넷 옐런 네네. 그 지금 재무부 재무장관. 장관께서 남은 네. 이제 가용 자금 가지고 지금 미국 살림을 꾸리고 계시는 건데 원래는 7, 8월 정도가 되면 가용 환대가 끝나겠다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빠르면 6월까지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면 그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사실 봤을 때 뭐 공화당에서 재정 지출을 줄여라라고 네. 하는 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깔끔하게 받아들일게라고 네네. 하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의 이런 불안감들이 그 CDS 프리미엄으로 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부도 그 국가 채권의 부도 리스크를 네네. 측정하는 게 CDS 프리미엄이 지금 미국이 거의 지금 100bp, 그러니까 1%까지 가고 있거든요. 몇 년물 기준, 1년물 기준으로 지금 1년물 기준으로. 기준으로 네네. 1년물 기준으로 100bp까지 가고 있는데 더 올랐네요. 더 올랐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네. 39bp고요. 아 이탈리아보다 더 높아요. 영국이 14bp, 네. 그리고 한번 망했었던 그리스가 16bp입니다. 아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럽죠. 이 정도면.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론으로 제가 만약 시간을 당겨서 미래를 본다라고 네네. 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60번 이상 해결이 됐었었고 네. 공화당일 때 40번 정도, 그리고 민주당일 때 20번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네네. 당파를 떠나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맞는데 네. 아마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혹은 심지어는 일부 디폴트 상황이 네.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2, 3주 이상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1, 2개월 정도 있으면 볼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지금 네.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네. 현재 또 시장의 모멘텀은 사실 또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은 여러 가지 뭐 저희 AI 네. 모델에서 나오는 시장 리스크 판단 팩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나왔던 것 중 하나는 단기 채권 금리가 네.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 새로 나오는 거는 그 커머디티 가격 네.
과 변동성이 신규 변수로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와 금리랑 원자재가 이제 원자재 신규 가격을 변수로 주요 잡혔다. 변수로 보고 네네. 있다. 네. AI 모델이 네. AI 펀드 매니저가 네네. 이걸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장 이게 재밌는 게 2020년 이제 코로나로 급락 이후에 반등 시작했을 때 나왔던 가장 큰 시그널 중에 하나가 단기 채권 금리가 하락했던 거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패턴이 현재 시장에서 한 달 전부터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커머디티 원자재 가격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그렇죠. 기저 요인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커머디티 가격이 빠지고 있고 네. 마지막까지 좀 버티고 있던 원자재 같은 경우가 오펙에서 뭐 이걸 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감산한다고 해갖고 올라갔다가 또 네. 또 지금 다시 5% 가까이 빠졌어요. 네네. 경기 침체 리스크로 인해서 음.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거를 감안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내내 사실 잡혀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 참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니 네. 그 지금 6월 초쯤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마감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돈 진짜 6월 초에 다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시기까지 상원과 하원이 합의가 안 될 수 있고, 네. 그걸 지금 아까 CFRA에 정말 계시는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께서 올해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으셨다면서요. 네. 근데 AI 펀드 매니저가 단기 금리랑 원자재를 우리 시장 크게 반등했을 때와 비슷한 변수로 삼고 있다고. 네. 이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 부채 한도 이슈는 논의의 가능성은 있지만 네. 발생하진 않는 리스크 같아요. 네네. 네.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그 위험을 먼저 인식해서 내가 포지션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까워지고 그 해당 이벤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과정 하에서 포지션을 줄일지 생각해보면 아직의 시간이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론이 그거였었어요. 발 빼지 마라. 아직은요. 아직 언젠가 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아직은 아직은 조금 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빼야 될 것 같으세요? 아까 그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게 만약에 갑자기 틀어진다 막 이럴 때 아니면 부채한도 협상은 아직은 사실 2달 이상 남은 네. 이슈인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 임팩트를 주긴 힘든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시점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제일 큰 네. 것 같아요. 상업용 단기 네. 상업용 부동산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 금리하고 네. 커머디티 원자재 네. 가격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네네. 결국은 올해 시장에 빠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200일 이평선 이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에 충격을 가장 많이 줬던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서포트를 가장 많이 했던 건 인플레이션 하락 그쵸. 그리고 채권 금리 하락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FOMC에서 페드에서 더 이상 금리를 지금 뭐 9월이면 그때부터 내린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또 나올 수 있겠죠. 네네. 지금 시장에서 네. 기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 세게 나오고 해고 기업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고용도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를 인하시킬 유인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큰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직은 시장에서 발을 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섹터들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기술주가 네.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랑 태양열 같은 경우가 네네.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 주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AI 주식이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네. 미국에서 현실적인 AI 주식이라고 하면 다 테크주예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메타, 네. 구글 이 3대장이 사실 인공지능 섹터에서도 가장 큰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상업화도 가장 빠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테크 기업 비중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는 최근에 뭐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정도 매출 예를 들면 50조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한 200조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데 이 정도 매출인데 연간 수익 성장률이 이익 성장률이 15% 이상 혹은 30% 이상 나오는 기업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그리고 사실 그건 그렇죠. AI가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AI에 대한 독점력 혹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구독료의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네네. 가장 큰 이제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네.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크 섹터들이 좀 관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뭐 AI ETF 중에서도 별 5개를 지금 모닝스타에서 최고 등급 받고 있는 네. QRFT 같은 ETF들도 이번 달 같은 경우 보면 IT 섹터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오늘 네. 사실 그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로도 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 ETF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크래프트 쪽이라서 좀 자랑하고 그런 기사 싶었는데 있으면 그런 기사 있으면 이제 좀 캡처해서 오세요. 제가 다음에 올 텐데 캡처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펀드에서도 지금 지난달하고 다르게 이번 달에는 탑 종목으로 애플, 메타가 등장을 했어요. 이번 달이라는 게 4월? 아니면 5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4월 초입니다. 4월 초. 네네. 저희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데 네네. 4월 초 리밸런싱에서 애플, 메타. 사실 그 전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고 있었던 게 그 약간 소비 관련하고 리오프닝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지? 홈디포. 네네. 그리고 월마트, 월마트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뭐 로위 이런 이제 미국의 소비재 섹터들이 주요 이제 그 투자 포트폴리오였는데 이번 달에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줄이고 테크 쪽으로 좀 많이 무게를 좀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5월은 뭘 살지 모르는 거죠? 우리 모릅니다. 인공지능 펀드 매니저께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5월 첫날 네. 돼 보면 아니까 그때 제가 그래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AI 쪽과 테크 쪽을 지금 좀 계속 관심 갖고 보는 네.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네. 그런 판단을 일단 크래프톤에서는 내리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위험성과 장기적인 위험성을 가끔 우리가 좀 혼재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당장 시장에 반영될 게 아닌데 미리 겁부터 먹고 좀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해서 포지션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가끔 실수로 발생을 하는데 네.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발 뺄 때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넣을 때도 아니에요? 저희 모델은 한 3주 전부터 네. 그 AI 리스크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르고 뭐 매경이랑 같이 하는 부멘 쇼크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시장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전반적인 위험입니다. 그 베타에 대한 위험 판단하는 건데 실리콘밸리가 터지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네. 저희 모델은 시그널을 굉장히 올렸어요. 위험 시그널을. 터지기 전에요? 터지기 한 3주 전부터 빅스는 안 변하는데 저희 네네. 모델은 시그널을 올렸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3주 전부터 거의 이런 말 드리긴 좀 네네. 부담스러운데 뭐 속된 말로 풀매수에 가까운 이제 시그널을 지금은 내리고 있어요. 이번 주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건 주간 단위여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위험도가 크지 않다라고 확실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원자재 가격 하락 네네. 그리고 단기 금리가 현재 낮아져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AI 모델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기석 법인장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에서 오시자마자 저희가 바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감사합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7시에 내리셔서 네. 바로 뛰어오셨습니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